자, 본격적으로 이제 더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그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영어 성적을 향상시켰을 때, 와, 이게 진짜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그 비법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입니다. 자, 듣기의 배점은요, 상당히 커요. 100점 만점에 37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많은 편이죠. 약 40%에 가까운 그러한 듣기 배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에 하나 문제를 풀었는데 듣기를 한 문제 정도 틀린다라고 하면 다시 듣기 공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듣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스크립트를 공부하시면 돼요. 어떤 스크립트? 듣기에서 출제가 된 그 대본이 있거든요. 그 대본을 면밀하게 5개년 수능을 면밀하게 보면, 사실 5개년이라고 해봤자 몇 회밖에 되지 않아요? 5회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것들을 보면 반복되어 있는 단어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에 듣기를 문제를 낼 때의 그 매뉴얼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어쨌거나 인풋이 들어있어야,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분명히 들리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스크립트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드립다 계속 듣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표현들을 먼저 정확하게 익히시고 거기에 따른 발음도 정확하게 다 찾아봐서 머릿속에 넣고 듣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듣기 대본을 공부하자. 모르는 단어들을 체크하자. 반복되는 표현들을 찾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은 팁을 제가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 강좌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 그쵸? 계산 문제랑 그 다음에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하는 그런 고르는 문제. 지문을 하나를 듣고 두 개를 풀어야 되는 1지문 2문항 문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5가지 문제 유형들에 대한 팁을 정리한 강좌가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EBS에서는 회원 가입만 하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들으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수강 후기도 가장 많은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렇게 먼저 듣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같이 연결지어서 단어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EBS에서 뭐 대표 영어 선생님들도 다 같은 의견입니다. 수능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어가 2988개이고요. 맥시멈까지는 5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영어 단어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왜냐면 토플 영어, 토익 영어 이게 아니라요. 수능 영어에서 분명히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있다고요. 이걸 정확하게 내가 나눠서 하루에 몇 개씩 커버를 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정복할 수 있는 부분이 수능 영어 단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죠. 앞에 듣기랑 연결지어서 단어의 발음과 강세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수능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단어가 대안책이란 단어가 있어요. 대안책이란 단어, 대책, 대안책이란 뜻의 단어를 스펠링을 말씀을 드리면 ALTERNATIVE 여서 마치 생긴 것만 보면 alternative처럼 보이지만 그 단어의 올바른 발음은 alternative예요. 그래서 이음절의 강세가 있어서 나머지의 모음 소리가 약해지는 그런 슈화 현상이 나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performance, 우리말로는 사음절이지만 performance 이런 식의 미묘한 차이들이 전부 다 등장하기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의 수능에서 반복된 단어들은 반드시 발음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단어 내가 알았는데 왜 이게 안 들렸지? 라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뒤에 어법에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어에서의 어법 체계는요. 전 세계적인 외국어 학습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가장 간단한, 가장 심플한 어법 체제를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배웠을 때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는 바로 단어에 있는데요. 그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게 뭐다? 이 단어의 발음이라고요. 스페인어처럼 1:1 대응하지 않고 영어 발음에 있어서의 일종의 예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왠지 말하다가 내가 실수할 것 같고 이 단어 내가 아는데 안 들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의 문제이다? 아,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단어의 정확한 원어민 발음을 찾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할 텐데요. 단어
단어장, 소위 말해 판매하고 있는 단어장이 좋을지 아니면 개인 단어장이 좋을지, 자,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뭐가 더 도움이 될까요? 시중에 팔고 있는 단어장? 개인이 정리한 단어장? 이 중에서 뭐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오, 맞아요. 대부분 지금 개인 단어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상위권 친구들이 맞아요. 그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앞에서 영어에서 수능에서 나오는 단어는 약 3,000개 정도이다. 맥시멈 5,000개까지가 수능의 필수 단어이다. 선생님, 근데 그 단어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들이 전부 다 테마만 다르게 해서 그 단어들을 계속해서 단어장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장이 더 좋다 이걸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어원편은 어원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어원편은 좀 조금 더 재미로만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고 그것과 수능 영어에서의 어떤 빈도, 연관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어원편은 그냥 이렇게도 있는구나 라고만 좀 살피시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한 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만든 책들입니다. 자, 내가 영어가 약하다, 단어가 약하다 라고 한다면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단어장을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몇 번이요? 적어도 3번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연구한 수많은 논문들에서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떠한 단어의 뜻이 머릿속에 들어오기까지 총 3번의 망각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water, 물이라는 뜻이 머릿속에 들어오기까지 3번의 망각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water, 물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이게 적어도 3번 이상 일어나야 머릿속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책을 3회독하세요, 5회독하세요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론적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영어가 약하다는 친구들은요, 시중인 단어장을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요. 나중에 EBS 강좌에 있는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개인 단어장은요. 자, 내가 1등급에 걸쳐 있다 라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왜? 내가 모르는 단어는 나밖에 모르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영어에서는 출제를 할 때 그 매뉴얼에 있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시험 봤어요. 내가 시험 봤는데 이 단어 정리 안 했어요? 그럼 그 모르는 단어가 다음번에 또 나와요. 다른 단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매뉴얼 안에서 출제 원문에서의 전부 다 패러프레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모든 학력평가와 평가원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다 암기를 해야 그래야 비약적으로 점수가 확실하게 올라요. 영어는 계속 풀어 제낀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무조건 단어를 중점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시간 투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법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앞에서 1등급과 2등급을 나뉘는 것 중에 가장 큰 코드가 어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사진 찍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되게 네, 현명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5개가 계속해서 수능에서 반복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여기 안에서 실은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수능에서 어법 문제가 몇 개가 나온다? 수능에서 어법 문제가 몇 개가 나온다? 맞아요. 제가 수능 볼 때는 4개 나왔던 것 같고요. 4개에서 3개로 나오다가 3개에서 2개가 되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 출제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럼 거기에서 읽을 수 있는 방향은 뭐죠? 어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 어머님들도 와 계시지만 예전에 어법을 우리가 문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문법이라는 것은 그럴 문자이고요. 어법의 어는 말씀어입니다. 어떤 것의 변화? 실용주의적인 접근의 변화. 그렇죠. 커뮤니케이티브 스킬스를 더 강조를 해서 뭔가 공식적이고 학문적인 것으로서의 어떤 문법이 아니라 해석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어법 문제가 대세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언어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수많은 나라에서 제2 외국어로 썼을 때 특정한 어법의 아이템을 문제로 내기가 출제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어떤 걸 내겠습니까? 그 해당 언어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변하지 않는 것들을 시험에 낼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영어에서는 제1 원칙으로 주어 하나의 동사를 하나를 써야 되는 원칙이 있대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언어가 그렇대요. 영어에서는 뭐다? 주어 하나의 서술어에 해당하는 메인 동사를 하나만 써야 된대요. 영어 선생님마다 용어가 다 다르지 않아요? 메인 동사, 정동사, 본동사 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1원칙에서 파생을 시켜서요. 내가 동사의 의미를 한 문장에 2개를 쓰고 싶어. 그럼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접속의 기능을 할 수 있는 conjunction을 내가 쓰고자 하는 뜻에 맞게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로 쓰고 싶은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더 이상 동사가 아닌 형태, 즉 준동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에서 파생된 거다? 영어에서의 제1원칙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1번 체크, 2번 체크, 3번 관계사도 마찬가지 접속사 종류 중에 하나예요. 관계사는 뭐다? 접속사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했을 때 한 문장에서 관계사처럼 생긴 아이가 문장이 있어. 그럼 그 문장의 동사는 무조건 몇 개이다? 동사는 2개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수의 일치라는 것은요. 맞아요. 주어에 수를 맞춰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영어의 특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는 전형적인 로망스어죠. 근데 로망스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성명사, 남성명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언어입니다. 자, 대신에 이 언어가 countable, 셀 수 있는지 아니면 셀 수 없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주어의 수를 동사와 잘 맞출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반복되고 있는 출제 의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의 선택지에 밑줄로 그어져 있는 부분들은 특수 구문입니다. 자, 제가 방금 직접적으로 선택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수능 어법에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 선택지 5개 중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특수구문은 뭐 이런 거예요. 도치구문. 도치구문이 뭐다? 문장에서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이 맨 앞으로 내보내주고 나 이거 강조했어 라고 티를 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어순을 바꿔주는 것을 전부 다 도치라고 하죠. 그럼 도치가 왜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특정한 부분이 강조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언어의 본질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본질을 잘 핵심을 파악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출발선에서 출제하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치 문장. 두 번째,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 즉 아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실용문에 써먹을 수 있는지 비유급, 원급, 최상급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 세 번째, 언어의 경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사 구문.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중점적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신도 큰 틀에서 시험 범위에 이 5가지 포인트들 두고 공부를 하시고요. 여기다가 지금 시험 범위를 출제하는 그 선생님의 스타일까지 가미하면 내신 영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출제자 입장이 어떤 게 반영이 된다? 내 문제를 냈을 때 내 문제를 내는 순간 이게 외부적으로 다 공개가 되고 It's like my reputation 이기 때문에 수능의 기조를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쵸? 자, 이렇게 어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갑자기 띠용. 갑자기 놀라셨죠? 갑자기. 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거 독해할 거 아니에요? 독해할 거 아니고요. 제가 어법에서의 부분들을 상담을 정말 많이 했을 때 선생님 저 어법을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 중에 거의 90%는 어법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다? 단어가 문제였어요. 왜요? 해당 문장에서 단어의 뜻을 모르면 그 단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구분이 안 되면 문장 성분을 알 수가 없고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구분되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어법도 다 어떻게 커버할 수 있다? 단어로 커버할 수 있다. 실은 커버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단어를 접목하고 가시면 어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에 lead란 동사에 s가 붙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부분이었었고요. 자, 2번에 give란 단어를 볼게요. 자, give의 뜻이 뭐다? 그렇죠. 주다. 우리말의 다로 끝나면 뭐다? 품사는 동사죠? 맞아요. 동사입니다. 그 주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한 문장에서 보면 in which students give hints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라는 문장이 보이죠. 자, 문법적으로 따지면요. 전혀 이상한 문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in which라는 것 뒤에는 무언가 하나의 성분도 빠져있지 않은 완전한 절의 형태가 오는데 학생들은 줍니다. 무엇을? 힌트들을 줍니다. 무엇에 관한 거?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힌트를 학생들은 줍니다. 즉, 이 문장에서는 동사 give에 대한 목적어 힌트도 있고요. 전체 about에 대한 목적어 또 역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완전한 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 정답은 2번이었었고요. 지금 평가원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왜 어법상 틀렸냐면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이 전체 지문의 맥락과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여기부터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지문에서는 어떤 게 포인트였냐면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테스트를 줬을 때 그 아이가 그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을 했는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첫 번째는 복습 테스트가 쉬웠을 경우, 두 번째는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고 어떤 걸 줬을 때 그냥 백지 상태로 배웠던 것을 쓰라 라고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주었을 때 학생들은 대부분 두 번째 어렵게 백지 시험으로 리뷰했을 때 기억에 더 오래 남았다고 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었었는데 잘 보시면 두 번째 그 실험에서는 즉 두 번째 실험에 행해졌었고 첫 번째 실험에서 학생들이 뭐 했다? 그렇죠. 학생들이 힌트를 준 시험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죠. 더 쉬운 테스트 즉 여러 가지 그 학습 내용에 대한 힌트들이 있었고 그 힌트들은 테스트를 보이는 누가 줬겠어요? 그렇지. 선생님이 줬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힌트를 받은 이라는 말을 썼어야 돼서 여기에서의 정답은 students are given. 맞아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서 수동의 뉘앙스를 써야 맞았던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문법적으로 너무나 완전하지만 맥락적인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게 요즘 수능 영어에서의 트렌드이고 반드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특정 포인트만 보고 답이 딱딱딱 맞다. 공식처럼 저 해석 안 하는데요. 공식처럼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하면 100%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중심으로 어법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어법까지 왔고요. 마지막 독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독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제가 그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최경희 선생님께서 시간 재지 말고 독해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풀어서 많이 틀리면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조절은 고3 여름부터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지문 하나를 보더라도 꼼꼼하게 본 연습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영어는 오답 정리를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오답 정리라고 하면 내가 보았던 시험의 시간만큼 똑같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50분의 시험을 치렀다? 라고 하면 오답 정리도 50분 그 이상이 들어가야 완벽한 오답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지문을 볼 때 꼼꼼히 읽으면서 하는데 샤프 쓰지 않습니다. 연필 쓰지 않고요. 색깔 있는 펜을 들고 문제를 풀어나가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의 표시. 두 번째, 내가 모르거나 헷갈린 단어에 표시하면서 답을 체크해 갑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하게 되면 다시 뒤에 채점하고 돌아왔을 때 단어 정리할 때 시간이 줄어들겠죠. 어떤 단어? 내가 모르는 단어를 체크할 때 그게 다시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 오답 정리, 단어 정리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동시에 같이 체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해설지와 사전을 참고해서 단어장의 단어의 뜻과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기만 단어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제가 구문장에 정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단어장과 두 번째는 구문장. 그 어떤 공책도 괜찮으니 내가 한 지문을 읽었을 때 한 번에 이해가 되는 문장을 전부 다 난도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한 문장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럼 무조건 써서 문장을 펼쳐서 주어와 동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뭐가 생략이 되어 있고 어떻게 끊어 있는지 이것만 열심히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런데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문제를 풀고 말아요. 왜 안 할까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또 번거로우니까. 그런데 한 지문을 풀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쌓이면요. 아무리 어려운 논문을 보더라도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각 지문의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내가 생각한 중심 문장과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과 너무 동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너무 나의 주관대로 풀고 있지 않은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답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유형별을 어떻게 나눴는지 제가 화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중심 문장에 있는 키워드 또는 선택지인 단어를 몰랐던 경우 이게 가장 억울하죠. 내가 지문을 다 이해를 했는데 선택지의 단어를 몰라서 틀렸어요. 와, 이런 건 우리는 진짜 극복해야 돼요. 그렇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반드시 단어를 강제성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실은 교육에서는요, 뭔가 강제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맥락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발표된 유명한 연구 논문들 중에서 단어만큼은 강제성이 필요하다. 이게 공통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단어는 뭐가 필요하다? 강제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어 시험을 반드시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실은 학교에 있을 때는 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하고 단어 시험을 봤어요. 이게 단어를 오르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혹시 힘들거나 그렇다면 친구와 같이 메이트를 맺어서 단어 시험 봐도 좋고요. 아니면 어머님들께서 같이 보셔도 좋고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휘는요. EBS 복합 파워에 있는 고교 필수 어휘 2,500개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서점에 가셔서 쭉 한번 난이도를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학생인데 이 단어가 너무 쉽다라고 한다면 단계를 더 올려서 어떻게 한다? 단어장 사지 않고 개인 단어장으로 간다. 봤는데 이거 좀 챌린징하다라고 하면 이 단어장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수없이 많은 단계들의 검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EBS 강좌와 책은 사교육에 있는 부분들도 많이 참고를 한다. 이런 것들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단어가 약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끊어서 들을 수 있도록 강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와 있는 OT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저분 나랑 맞다 안 맞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을 보시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반드시 꼭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문장의 길이가 길거나 어법을 몰라서 해석이 안 됐던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법 용어부터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법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바텀업 방식으로 아래에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식을 채택하시면 됩니다. 정식 선생님의 이 강좌를 저는 추천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유형에서 EBS 대표 강사 정식 선생님의 강좌이고 세 번째는 자, 이 경우는 주로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본인은 풀었을 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채점할 땐 틀렸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내가 잘못 봤나? 이거 내가 잘못 봤나? 해설지를 다시 보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은 맞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네 주관대로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장 주의하셔야 되고요. 영어는 국어와 다르게 배경 지식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아시죠? 영어는
국어 시험이랑 다르게 배경 지식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왜요? 배경 지식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그 학생의, 즉 수험생의 정확한 영어 실력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외로 청개구리 같은 그런 지문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소재가 있다라고 해서 본인의 생각대로 끌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당 나와 있는 그 지문의 포인트가 뭔지를 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자의 의도와 문제 유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EBS에서 2025 수능 개념으로 나와 있는 이 책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실은 많은 학교에서도 부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보라 선생님, 이상미 선생님이 있고요. 전부 다 너무나 훌륭한 다 강의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 번씩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한 번씩 EBS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을 보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요. 맞아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개년의 학평 기출 문제를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풀어보고요. 오늘처럼 모의고사가 있을 때에는 일주일 딜을 잡아놓고 날마다 실전처럼 70분을 재고 푸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잠을 많이 잔다 안 잔다? 잠을 무조건 많이 자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요. 이게 상당히 그쵸, 컨디션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이 꼭 필요합니다.